아빠. 다름 아닌 나 자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려왔다. 아빠. 아빠. 몸속의 피가 박동칠 때마다 같은 말이 반복된다.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연기인지 먼지인지 모를 회색 공기가 주변 한가득 피어난다. 손을 구부리며 나는 비틀비틀 일어섰다. 벽인 줄 알고 손을 짚었는데 조금 전까지 머리 위에 있던 냉방용 송풍구였다. 발 아래에서 산산조각이 난 차창유리가 잘그락 잘그락 소리를 냈다. 허리를 구부린 채 짓눌려 찌부러진 공간 속에서 눈을 부릅떴다. 둥둥 떠다니는 먼지 너머로는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왼손에 아직 단단하게 쥐고 있는 황록색 원반 장난감을 잠시 고민한 뒤 내버린다. 쓰러진 사람이나 튀어나온 금속 막대를 밟지 않으려고 주의 깊게 전진했다. 대각선으로 기울어진 유모차를 발견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조그만 아기가 벨트에 묶인 채 눈을 뜬 채로 입을 벌린 채로 굳어 있었다. 손을 뻗어 생채기가 난 아기의 살갗에 대본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벨트를 풀고 아기를 가슴에 안았다. 그대로 들어올려서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데리고 간다. 어른 몇 명이 서로에게 고함치는 소리였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다. 내 목소리와 그 메아리만이 내 머릿속을 구석구석 가득 채우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어른의 손이 눈앞에 불쑥 나타났다. 그제야 울기 시작한 아기를 그 손에 맡기고 누가 잡아당기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닫힌 공간 속으로 되돌아갔다. 아빠. 바로 옆에서 몸을 구부린 채 웅크린 할머니를 발견했다. 어깨에 손을 대보니 작게 떨리고 있었다. 얼굴도 보지 않고 할머니의 두 겨드랑이로 발을 집어넣었다. 뒤에서 안아올린 할머니의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다. 빛이 들어오는 곳까지 끌고 가서 벽 틈으로 오렌지색 모포를 들고 불쑥 튀어나와 있는 발에게 할머니를 건넨다. 녹색 천으로 감싼 물체 사이에 끼어있는 여성을 발견했다.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팔을 뻗고 있다. 자네 위를 비틀비틀 걸어가 그 팔을 붙잡았다. 당신 말고 저 아이예요. 여성은 격렬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일일이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나는 그대로 여성을 끌어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여성의 몸을 잡아당기자 이번엔 벽에서 오렌지색 옷을 입은 남자 머리가 튀어나왔다. 소리 지르는 여성을 그 자리에 두고
나는 한 번 더 어둑어둑한 공간 깊은 곳으로 헤쳐나갔다. 아빠! 막다른 곳은 바닥과 벽과 천장이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무너져 있었다. 바로 옆에 어른 남자와 여자가 뒤엉켜 쓰러져 있었다. 무언가 새빨간 것은 보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아래로 작은 여자아이의 얼굴이 보인다. 무서워하는 검은 눈동자가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여자아이의 팔과 다리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당겼다. 몸을 뒤틀며 울음을 터뜨리는 여자아이를 모든 힘을 짜내어 구출한다. 구해낸 여자아이는 내 품에서 싫다고 버둥버둥 허우적거렸다.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아이를 안아든 채로 비틀비틀 일어난 나는 빛을 향해 이동했다. 아빠! 아까 의식을 되찾았을 때 봐버렸던 광경이 눈앞에 되살아난다. 문득 머릿속에 안개가 차오른다. 평형 감각을 잃은 나를 오렌지색 옷을 입은 건장한 상반신이 받쳐주었다. 장하구나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역시 나 자신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내가 슈퍼맨이면 좋았을 텐데. 아! 손을 내밀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곱씹으며 읽고 있던 공책에서 찢은 종이 조각이 강한 바람에 하늘로 날아올랐다. 흰 종이는 빙글빙글 몸을 뒤집으며 넓은 옥상을 가로지르고 입구 문 쪽으로 날아갔다. 읽던 중인데. 주울어가려고 콘크리트 바닥에 손을 대고 나서야 지금 맨발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기껏 벗은 신발을 다시 신을지, 날아가 버린 종이 회수를 단념할지 잠깐 생각한 나는 후자를 고르기로 했다. 몇 번이고 읽어서 확인했으니까. 내용은 벌써 머리에 들어가 있었다. 한 구절, 한마디를 모두 외울 정도다. 그리고 가방 안에 넣어둔 새 공책에도 똑바로 옮겨 적어놨으니 초안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었다. 양반다리 위에 펼쳐놓았던 국가고시 대비용 참고서를 탕 하고 닫았다. 표지를 내려다본다. 적혈구와 백혈구가 커다랗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자 나도 모르게 쓴 웃음이 나왔다. 적적할 정도로 텅 빈 가방을 채운다고 아무거나 집어넣었는데 하필이면 이 책을 집어들었다니. 잠재의식이란 참 무서운 것이구나. 딱딱한 콘크리트 위에 드러눕는다. 내 기분과는 정반대로 오늘따라 하늘이 제법 푸르다. 참새가 느긋하게 옥색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다. 의학부 건물 옥상에 올라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구나. 어렴풋한 생각이 든다.
평소 출입금지 구역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넓고 기분 좋은 공간인 줄 알았다면 더 일찍 오는 게 좋았을지도 모른다. 한참 동안 그대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쾌창한 날씨구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얇은 구름이 군데군데 길게 뻗치며 부드럽게 모양을 바꾸고 있었다. 슬슬 가볼까? 온갖 생각이 멈추고 머릿속이 텅 비었을 즈음 나는 몸을 일으키고 훌쩍 일어섰다. 그대로 정면을 향해 걸어가 바로 눈앞 철망에 살짝 손을 대고 캠퍼스를 훑어본다. 이 9층짜리 의학부 건물은 옆에 간호학부나 다른 학부 건물보다 키가 아주 살짝 더 컸다. 매일 지하 해부실이나 1층 실험실에 틀어박혀 지냈던 1학년이나 2학년일 때에는 이런 장소가 같은 건물에 있으리라는 상상도 못했다. 위층 대부분은 교수 연구실로 가득 차 있다. 3학년이 되어 실습실 사용허가가 날 때까지 옥상실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크게 숨을 들이쉬고 대각선 위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기, 죄송한데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뒤에서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와 나는 철망을 잡은 채 뒤를 돌아보았다. 나랑 조금 떨어진 옥상 한가운데에 하늘하늘한 복숭아색 치마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당황한 나는 여성을 향해 돌아섰다. 네? 너무 깜짝 놀라서 목소리도 이상하게 나왔다. 일부러 옥상까지 올라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 데다가 죽음 전까지도 발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기습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갑자기 죄송해요. 길이 어디가 어딘지 헷갈려서. 가슴께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를 찰랑거리며 여성은 내 쪽으로 살짝 뛰어다가왔다. 그녀가 손에 든 지도처럼 보이는 팸플렛이 옥상에 부는 강한 바람에 날려 펄럭펄럭 큰 소리를 냈다. 눈앞까지 온 여성은 생각보다 체격이 작았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고 하얀 뺨에 붉은기가 돌고 있다. 여성은 곤란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바람에 날리는 지도를 내 쪽으로 내밀었다. 교육학부 건물을 찾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교육학부동? 거기라면 캠퍼스 반대쪽인데 이 주변은 이과구역이라서. 간호학부동보다 한참 먼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여성이 낙담한 얼굴을 냈다. 역시 저쪽이었구나. 근처까지 가긴 했는데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돌아와 버렸거든요. 여기 캠퍼스 정말 넓네요. 그녀는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한숨 쉬었다. 순간 여고생인가 싶었지만 바로 그 생각을 부정했다. 9월 하순 평일 낮에 고등학생이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지. 가끔 수학여행을 왔나 싶은 학생 무리가 근방을 어슬렁거릴 때는 있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교복을 입었을 것이다. 얼굴에 앳된 모습이 남은 이목구비를 보니 분명 나보다 어리다.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 모양이니까 입시희망 지수생이거나 다른 학교 연합동아리 소속 학생일까? 혼자서 캠퍼스 견학을 하던 참이었어요. 이번에 대학
지원할 생각이어서. 내가 수상하게 여기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그녀는 허둥지둥 눈치를 살피며 설명했다. 정문에서 경비원 아저씨한테 캠퍼스 지도를 받긴 했는데 제가 길치라서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음을 지었다. 보는 사람 가슴속을 간지럽게 만드는 기죽어 보이는 미소였다. 그래서 이 근처 건물에 들어가서 길을 아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계단을 오르고 오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아, 여름방학 기간이라 교수님들도 기본적으로는 연구실 안에만 계시고. 아, 어쩐지 사람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생은 9월까지 여름방학이구나 하고 그녀는 눈을 빛냈다. 그 모습을 보아하니 다른 대학 학생은 아닌 모양이다. 하긴 건물 표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해서 찾기 힘들긴 하겠다. 특히 문과구역은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교육학부 건물은 작은 데다가 문학부랑 법학부 건물 사이에 숨어 있으니까. 어느새 나는 그녀에게 교육학부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었다. 같이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주다니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 짓이다. 그녀는 내 설명을 열심히 들었다. 저기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한데요. 설명을 마친 내 얼굴을 그녀는 조금 불안한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교육학부까지. 말로만 설명해선 이해가 잘 안 됐으려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길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녀는 열심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마침 현역 재학생분이랑 만났으니까 잠깐이라도 이것저것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보기와 다르게 적극적인 애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다. 솔직히 여기서 캠퍼스 반대편에 있는 교육학부까지 가는 데는 귀찮기는 했다. 걸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넉넉히 20분은 걸린다. 난 교육학부는커녕 문과도 아닌데 괜찮을까? 그녀의 얼굴이 펴지더니 물론이죠 하고 대답했다. 거절하기도 애매한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 조금 주저한 나는 바닥에 정리해둔 짐을 향해 손을 뻗었다. 가방을 어깨에 걸고 옆에 벗어둔 운동화를 발로 끌어당겼다. 좋아, 가지 뭐.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다. 잡티 하나 없이 구김없는 표정이었다. 나 같은 게 같이 간다고 말만 했는데 이렇게 기뻐하다니. 이상한 애다. 앞서 걸어가자 그녀는 아장아장 내 뒤를 따라 걸었다. 다행이다.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울이 울리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예쁜 목소리다. 나는 생각했다. 성함 어떻게 읽나요? 손에 든 참고서를 가방에 넣으려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차에 그녀가 물어왔다. 그녀는 참고서 뒤를 가리켰다. 뭐를 가리키나 자세히 보니 유성 매직펜으로 적은 내 이름이었다.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도키타 슈. 아, 슈라고 읽나요? 나라우가 아니라? 그런 이름이 있을 리가 없잖아.
없으려나요?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보기 드문 이름이에요. 뭐랄까, 똑똑한 느낌이 드는? 그런가? 하고 대꾸하면서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다.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범생 이미지를 품는 일은 언제나 있는 일이다. 그쪽은? 의례적으로 내 쪽에서도 물어보니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남의 이름을 물어놓고도 자기 이름을 물어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반응이었다. 세이케 사야코. 그녀는 이름을 밝혔다. 맑을 청에 집가. 이름은 한자 없이 히라가나. 보기 드문 이름이네. 완전히 똑같은 대사를 던지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자신 없는 목소리로 그녀가 대꾸했다. 의학부 건물을 나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를 걸어가기 시작하자 사야코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사이타마현 가스카베시라는 데에서 왔는데요. 꽤 멀거든요. 고등학교를 가와구치시로 다녔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도쿄는 훨씬 더 멀더라고요. 대학생도 그렇고 회사원도 그렇고 이렇게 먼 곳까지 매일 다니다니 대단하구나 싶어서. 사야코는 상당히 들뜬 모양이었다. 정말로 본가를 떠나본 적이 없는 모양이었다. 어딘지 모르게 집안에서 소중하게 감추며 키운 아가씨 같은 분위기가 풍겼다. 저 도쿄에 있는 대학 동경했거든요. 아, 도기타 씨는 어디 사세요? 나? 요코하마. 요코하마, 굉장하다. 사야코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면 여기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인가요? 여기까지 오는데 전차랑 도보 앞에서 50분 정도 걸리나? 우리 집에서 가와구치 가는 것보다 가깝다. 사야코는 부러운 목소리를 냈다. 사이타마 시리는 잘 모르지만 가와구치가 가장 도쿄에 가까운 곳이고 가스카베가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는가 보다. 사이타마라고 치면 오오미야에 살고 있는 정도라고 할까? 라고 설명해주니 그렇게 비교하니까 엄청 알기 쉽네요. 하고 사야코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걷고 있는 사이 사야코가 숨이 찬 것처럼 보인다는 걸 깨달은 나는 발걸음을 늦추었다. 내가 어지간히도 빨리 걷고 있었던 모양이다. 내 가슴 높이에 있는 어깨가 위아래로 움직인다. 현역 대학생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고작 이건가? 나는 조금 맥이 빠졌다. 캠퍼스 견학을 왔다고 해서 수험이나 대학 생활에 얽힌 질문 공세를 받을지도 모른다며 각오하고 있었는데 그럴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역시 특이한 애구나. 새삼스레 나란히 걷는 사야코를 슬쩍 본다. 고등학생? 하고 묻자 사야코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요, 전혀. 고등학교는 벌써 졸업했죠. 그럼 재수생? 뭐랄까, 그건 또 아니고요. 지금은 집안일을 도우면서 대학 입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실은 벌써 만으로 21이라서. 생각보다 또래에 가깝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런 내 마음을 꿰뚫어 보았는지 사야코는 눈길을 아래로 내리며 아마 도키타 씨하고 비슷하겠죠? 하고 물어왔다. 아니, 나 만으로 23이라 조금 위. 어머, 23이라면
의학부 5학년이라서. 짧게 대꾸하자 사야코가 갑자기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그렇구나. 의학부셨구나.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금 들어올 때 눈치 못 챘어? 아까 그 건물이 의학부 건물이군요. 못 봤어요. 사야코는 수줍은 얼굴로 의학부라니. 대단하시네요. 하고 존경의 눈빛을 돌렸다. 마음이 살짝 아프다. 시험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라니? 역시 학원 같은 데 다니셨나요? 드디어 예상했던 질문이 시작되었다. 아니. 교과목마다 좋아 보이는 참고서를 사서 죄다 통째로 외웠어. 학원을 간 적도 없고. 와, 대단하세요. 저도 학원에는 안 가고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하려고 앉아도 의욕이 안 나는 때가 많아서. 사야코가 갑자기 눈을 빛냈다.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잠깐 이것저것 물어봐도 될까요? 그 호기심으로 가득 찬 표정을 보자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내 공부법을 따라한다고 똑같이 잘 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학시험도 대학시험도 학원에서 모의고사만 치고 나머지는 참고서를 사서 자습했다. 그런데도 결과가 뒤따른 이유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가르침이 몸에 배어있는 덕분이다. 일단 전체를 먼저 보고 큰 순서를 이미지화해라. 그 다음에는 세세한 순서를 정해라. 그리고 자기가 정한 일이라면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무너뜨리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말고 일단 해라. 아버지가 몇 번이고 되풀이한 그 말대로만 하면 어떤 과목이든 괴로워할 일이나 막힐 일도 없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암기 과목에 강했다. 전체 분량을 파악하고 세세한 구분을 나누어 놓으면 남은 일은 끊임없이 공책에 적어 외우기만 하면 되는 단순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학부생 대부분이 야단 법석을 떠는 병, 증상 암기도 거의 고생 없이 해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 이 방법을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몇 번 있었다. 하지만 매번 이딴 짓도 기타 너 말고 누가 하냐 하고 포기해버려서 모든 시도가 불발로 끝났다. 그러니 이런 일을 초등학생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학습시킨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 아버지와 관련된 건 어렴풋이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자기 목표로 삼은 곳은 교육학부야? 물어보니 사야코는 그렇네요. 하고 끄덕였다. 아직 제대로 정하진 않았지만요. 또다시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한다. 어쨌든 문과기는 하겠네. 네, 그럼 문과고역 쪽까지 가서 주변 학생을 한 명 붙잡고 물어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자세한 질문은 그쪽이 적당할 테니까. 문과랑 이과는 수험 과목도 다르고.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나는 앞을 향해 걸었다. 사야코가 이상해하는 눈으로 이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다. 사야코를 깔보고 무시하려는 건 아니다. 공부법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받으려 하니 아버지와 살았던 기억이 뇌리에 순간 되살아나서 생각한 것보다 먼저 거부 반응이 나와버린 탓이었다. 이래서는 캠퍼스 안내 길잡이 실격이군.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쉰다. 뿌리치듯 말해버렸으니 사야코는 더 말을 걸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래도 아직 주눅들지 않은 모양이었다. 잠시 말없이 걷고 난 다음 사야코는 아까와 똑같은 분위기로 질문을 던져왔다. 대학에서 가입한 동아리나 중고등학교 때 클럽 활동에 대해서 질문해왔다. 할 수 없이 대학 1학년 때 잠깐 수영 동아리에 들었지만 바로 그만둔 일이나 고등학교 때 물리연구부에 이름만 올렸던 일을 이야기했다. 중학교 때에도 수영을 하기는 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새삼 되돌아보니 역시 나란 놈은 어딘지 모르게 어중간한 인간인 모양이다. 슬슬 도착해. 목적지에 다가오자 나는 살짝 안심하면서 곁에서 걷고 있는 사야코에게 말을 걸었다. 잘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꽤 오랜만이다. 이제 와서 어깨가 잔뜩 긴장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갑자기 사야코가 우뚝 멈춰섰다. 나도 발을 멈추고 뒤돌아본다. 사야코는 바로 옆 중앙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여긴 무슨 건물이에요? 도서관. 내가 대답하자 사야코는 활짝 밝은 얼굴로 정면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공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어? 공부? 지금? 네. 이 대학 안에서도 무려 의학부라니 가장 어려운 학부잖아요. 마침 이렇게 만났으니까 잠깐이라도 좋으니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저 말하기 부끄럽지만 공부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대학에는 가고 싶고 도키타 씨처럼 공부 잘하는 분은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꼭 알고 싶어요. 교육학부 건물 보러 가는 거 아니었어? 예정 변경입니다. 사야코는 귀여운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이쪽을 올려다보았다. 곤란한데 머리를 긁는다. 잠시 고민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긴 한데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지 장담 못해. 고맙습니다. 사야코는 마음속 깊이 기쁜 얼굴로 몸을 빙글 한 바퀴 돌렸다. 그리고는 서둘러 도서관 입구로 걸어갔다. 어쩐지 말려든 것 같은데. 책상에 턱을 괴고 앉아 중얼거렸다. 옆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던 남학생이 이쪽을 바라보았다. 공책과 함께 육법 전서를 펼쳐둔 것으로 보아하니 법학부 학생인 모양이었다. 정기시험인지 사법고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똑같이 법률관계 책을 쌓아 올린 학생이 여럿 있다. 다행히도 내가 알고 있는 의학부 학생은 없었다. 의학부 건물에서 도서관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거겠지. 대학에서 자습을 한다고 하면 의학부생 전용으로 완비된 실습실 쪽이 최근에 지어져서 분위기가 훨씬 좋다. 같은 이유로 나도 도서관에 들어오는 건 갓 입학했을 때 참가한 캠퍼스 투어 이후로 처음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사야코는 꽤 오랫동안 책을 물색하고 있었다. 자리를 잡고 앉은 지도 벌써 20분 가까이 지났다. 일단 앉아 계시겠어요? 라기에 그 말에 따라 앉아서 기다렸지만 이 거대한 도서관 안은 나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정도라서 혹여나 사야코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엉덩이가 마비될 것 같은 느낌에 자리에서 일어나자 거의 동시에 한 손으로 책을 잔뜩 안은 사야코가 책꽂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아, 기다리셨죠? 쌓아 올린 책 위에 턱을 얹은 사야코가 방금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기우뚱 책탑이 흔들렸다. 사야코가 눈을 부릅떴다. 신기하게도 사야코는 중심을 잡으려 하지 않고 미끄러지는 책을 선체로 바라보기만 했다. 당황한 나는 달려가 무너져 내리는 열몇 권의 책을 향해 손을 뻗었다. 간발의 차로 사야코의 팔에서 떨어지던 책은 모두 팔락팔락 페이지를 펼치며 내 두 팔에 안겼다. 아, 죄송해요. 사야코가 남은 팔을 한 손으로 안은 채 눈을 깜빡였다. 아,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 팔에 안은 책은 참고서 5권과 문제집이었다. 세어보니 사야코의 손에 남은 책은 7권이었다. 전부 12권. 남은 책탑이 기울어지고 있었는데도 사야코는 여전히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손 안의 책을 정리하면서 사야코가 가지고 있는 책을 3권 더 내 쪽으로 옮겼다. 뭘 이렇게 한꺼번에 옮기려고. 나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하게 들고 오면 당연히 이렇게 되지. 한 손으로 옮기면 안 무거워. 오른손도 같이 쓰면 될걸. 아, 안 움직여요. 사야코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어? 제 오른손 안 움직여요. 태어날 때부터. 듣고 보니 그러네요. 같은 수준의 가벼운 말투로 설명하더니 사야코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허를 찔려 그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오른팔이 몸에 딱 붙어 있었다. 손목에서부터 덜렁 늘어져 있다. 긴 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되도록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지만 잘 보니 왼팔보다 오른팔 쪽이 확연히 가늘다. 그리고 아주 살짝 오른쪽 다리를 끌면서 걷고 있었다. 가슴을 짓눌린 감각이 느껴진다. 태어날 때부터면 분만마비인가? 아니야, 오른손발 묻으면 가벼운 뇌성마비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의대생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차례로 떠올랐다. 산부인과에서 병원 실습을 했을 때 기억이 되살아났다. 서둘러 기억을 머릿속에서 떨쳐낸다. 지금 그런 생각할 때냐? 자기 업무에 빠질 지경이었다. 여긴 병원이 아니야. 수업 중은 더더욱 아니고. 그랬구나. 미안. 단어를 삼킨다. 썩어도 의대생인데 상대방이 말하기 전까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렇다고 해서 사과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싶었다. 왼손만으로 테이블 위에 책을 펼쳐놓는 사야코 곁에 서서 가져온 참고서를 그 옆에 털썩 놓았다. 미리 말해줬으면 도와줬을 텐데. 제가 너무 들떠서 까불었나 봐요. 그치만 흔한 기회가 아니라서 두근두근하는 바람에. 사야코는 소리내어 웃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기 오른팔을 바라보았다. 저 의학에 대해선 자세히 아는 게 없는데 아마 소아내성마비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도키타 씨 잘 아세요?
역시 소아내성마비인가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리며 산부인과 수업도 배웠어 라고만 대답했다. 그 병명만으로는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단어이기는 하다. 하지만 사야코가 발음하니 어려운 전문 용어처럼 들렸다. 과연 역시 머리가 좋으시군요. 혹시 도키타 씨가 그런 방면으로 의사 선생님이 되면 언젠가 제 오른팔도 움직이게끔 고쳐주세요. 다리는 조금 걷기 어려운 정도지만 팔은 완전 마비예요. 사야코는 미소 지은 채 말을 이었다. 완전 마비. 장애 등급 분류에 사용하는 단어다. 기능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킨다. 가슴이 또 한 번 아파왔다. 아까보다 강해 헉 하고 놀라게끔 만드는 아픔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오른팔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나을 가능성은 쭉 제로에 가깝다. 그 사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말았지만 당연히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왼손만으로도 조금만 신경 쓰면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거든요. 신발끈이나 앞치마끈 묶는 건 조금 힘들지만 혹시 남자로 태어났으면 지금쯤 넥타이맨이라 엄청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바로 공부 가르쳐 주시겠어요?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올려다본다. 사야코는 어느새 테이블 위에 금속제 필통을 꺼내놓고 왼손만으로 능숙하게 뚜껑을 열었다. 사야코에게 이런 대화는 이미 익숙하겠지. 이제 와서 새삼 깨닫는다. 이 화제를 의도적으로 피하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굳이 강조하지도 않는다. 아마 사야코에게는 그저 일상일 뿐이리라. 그렇다면 제3자가 과잉 반응하는 게 오히려 폐를 끼치는 일이겠지. 그런 판단을 내린 나는 아무 말 없이 사야코 옆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참고서는 한마디로 말해 뒤죽박죽 마음 가는 대로 골라온 것이 분명했다. 알기 쉬운 고전 문법의 기초, 고교 수학 입문 같은 무난한 초보자용 참고서부터 제설 서양사, 영어 관용구의 성립 과정에 이르기까지 솔직히 말해 전혀 대학 입시용이 아닌 학술서까지 꺼내왔다. 과목도 난이도도 뒤죽박죽이다. 차례대로 책을 확인하며 분류하는 사이 사야코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책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학습서 책꽂이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걸 다 가지고 왔어요. 쓸만한 거 있나요? 글쎄, 배우고 싶은 과목은 있어? 전부라고 하면 전부기는 한데요. 그럼 잘 못하는 과목은? 수학인 것 같아요. 오케이. 펼쳐놓은 책 중에서 고교 수학 입문을 꺼내들고 다른 책은 원래대로 쌓아놓았다. 책더미 속에 숨은 우리를 주변의 법학부생들이 기이한 눈으로 쳐다봤다. 고등학교 수학은 어느 정도 기억나? 사야코는 왼손 손가락을 엄지부터 순서대로 굽히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단 말이야 하고 깜짝 놀라기라도 한 표정이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볼까? 나는 참고서를 팔락팔락 펼쳤다. 계산용 공책 가지고 있어? 없는데요. 빌려줄게.
나는 내심 주저하면서 의자에 걸어놓은 가방에 손을 넣었다. 산지 얼마 안 된 공책을 꺼내 뒷표지 쪽으로 신중하게 펼쳐서 한 장만 뜯어낸다. 그 종이를 사야코에게 건네준 뒤 공책 자체를 바로 가방에 집어넣었다. 테이블 위에 얹어놓은 채로 두면 기분이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씩씩한 목소리로 말한 사야코는 펜을 쥔 왼손으로 종이 조각을 끌어당겼다. 그럼 다항식 풀이부터 해볼까? 중학교 내용 복습도 포함하게 될 텐데. 일단 설명부터 좀 해줄게. 그 다음 예제를 몇 개 풀어볼래? 푸는 걸 먼저 보고 연습 문제나 응용 문제로 넘어가자. 이렇게 남한테 가르치는 일은 처음 해보기에 제대로 이해시키고 있는지가 걱정되었지만 사야코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설명을 듣고 있었다. 수학을 잘 못하는 건 사실인 듯 했는데 보통이면 금방 외울 만한 공식도 예제를 풀어가며 몇 번이고 반복해 참고서 페이지를 훑어보며 외웠다. 사야코의 글자는 꼼꼼했다. 한 획, 한 획 똑바로 쓰려고 하는 그 자세는 문제를 한꺼번에 많이 풀기에는 알맞지 않아 보였다. 글자를 보면 성격을 알 수 있구나. 어렴풋한 생각이 든다. 아마 사야코는 꼼꼼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일 것이다. 어쩌면 혹시 닮았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속기 하는 편이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깨끗한 모양으로 맞춰서 쓰는 타입이다. 종이에 써서 암기하는 버릇을 들이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 같은 한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며 외워야 한다면 기계적으로 10번이 아니라 집중해서 천천히 3번 쓰는 식으로 학습한다. 그 편이 뇌에 더 잘 새겨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사야코가 예제를 풀고 있을 때 나는 살짝 그녀의 옆 얼굴을 관찰했다. 하얀 피부에 살짝 부풀어 오른 볼이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워 보였다. 꾹 담은 복숭아빛 입술은 열심히 문제를 푸는 사야코의 태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듯했다. 무엇보다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펜끝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이 한없이 순수하고 진심이라는 것이었다. 연습 문제에 머뭇거리는 사야코에게 같은 곳을 다시 설명하거나 힌트를 주기도 하는 사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나는 점점 가르쳐주는 행위에 익숙해져서 어깨에 긴장이 풀렸고 사야코 쪽도 받아들이는 속도가 올라간 듯했다. 다항식 전개와 인수분해 단원을 다 훑어보자 사야코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한 것도 오랜만이에요. 도키타 씨 잘 가르쳐 주시는데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았을 텐데 싶더라고요. 사야코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 표정을 봐버린 내 심장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박동 소리를 냈다. 계속 왼손으로 쥐고 있던 펜을 사야코가 테이블 위에 살짝 내려놓았다. 이 소리를 신호인 양 나도 손을 뻗어 참고서 페이지를 덮었다. 도중에 몇 장 정도 찢어서 준 공책 조각은 전부 계산식으로 빼곡했다. 부탁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어떤 부탁? 되물어보자 사야코는 우물쭈물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똑바로 내 쪽을 올려다보았다. 내일부터
제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생각할 틈도 없이 내 입은 좋아 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사야코의 얼굴이 느슨하게 풀어진다. 여기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말았다. 오늘 학교에 온 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